설명해봐. 내 통장에서 5억이 왜 빠져나갔는지. 사업 기회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되셔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성우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상속받을 돈 누가 언제 너한테 상속해준다고 했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성우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경악했어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병원비로 우리 적금까지 다 털고 정우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철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할아버지 돈 받을 자격 없어요! 제가 다 들었다고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리곤 곧이어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2해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뒤 아내와 사별했죠. 혼자 살다가 병을 얻어 결국 딸 박미영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 철수의 거처였어요. 접이식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했어요. 사위 정성우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혹시라도 깨울까봐 늘 신경이 쓰였거든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간 철수는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맞벌이를 하며 아이 둘을 키우느라 아침마다 전쟁 같았어요. 그래서 철수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게 되었죠. 밥솥 뚜껑을 열어 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철수는 예전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당신이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드려야죠라고 말했었거든요. 반찬통을 열어 어제 만들어둔 나물들을 꺼내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 반찬이 맨날 똑같네. 무심한 사위 정우의 반찬 투정에 철수는 더 위축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가장으로서 당당했는데 이제는 딸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미영은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모셔야죠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특히 성우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성우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피곤한 기색을 보이거나 한숨을 쉴 때면 철수는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좁은 30평 아파트에 어른 3명과 아이 둘이 살다 보니 서로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화장실도 하나뿐이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소리를 줄여야 했어요. 철수는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첫째 준호가 학교 가기 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18살의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유독 다정했어요. 키도 훌쩍 커서 이제는 할아버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정성껏 싸줬으니까 꼭 다 먹어야 해. 반찬도 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랑 소시지 넣어뒀어. 철수는 손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싸둔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도시락통 안에는 따뜻한 밥과 함께 영양을 생각해서 준비한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가끔 나눠 먹자고 해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달걀말이는 정말 부드러워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거든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고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순간이면 철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둘째 지은이도 깨어나 아침을 먹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지은이는 요즘 사춘기라 말수가 적었지만 할아버지가 해주는 음식만큼은 잘 먹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며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 시기였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뭐 배우니? 요즘 공부가 많이 힘들지? 수학이요. 어려워서 정말 싫어요. 할아버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면 늘어.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다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이제 어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 서둘러 나오며 화장을 마저 하고 있었어요. 직장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다 보니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저녁에는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혀서 야근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마 9시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다. 집안일은 걱정 말고 일만 신경 써. 저녁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성우랑 아이들 먹을 것도 미리 해둘게. 철수는 딸을 배웅하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더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미영은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아버지까지 챙겨야 하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아침을 먹으며 별말 없이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을 유심히 읽어보더니 스포츠면으로 넘어갔어요. 가끔 철수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둘 사이의 대화는 항상 필요한 말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도 출근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일 열심히 하고. 성우가 출근하고 나서야 철수는 진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철수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쓸고 걸레질하고 빨래를 개어서 각자 방에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꼼꼼히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는 저녁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고민했어요.
성우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미영은 담백한 것을 선호하고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딸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부양받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혼자 살았다면 더 외롭고 힘들었을 테니까요. 적어도 여기서는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딸의 안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정성껏 준비한 식탁에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우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고 미영은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철수는 고마웠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할아버지.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가끔 미안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고 철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 먹어주니까 할아버지도 기뻐. 요리하는 보람이 있어.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미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밤이 되어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철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늦은 시간, 철수는 접이식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싶었어요. 아내는 늘 철수의 든든한 동반자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점점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마다 커져갔거든요. 특히 성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철수는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고 저녁 식사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성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회식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철수가 준비해둔 저녁상에 앉은 성우는 젓가락을 들더니 갑자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요즘 회사 일도 힘든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성우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동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야. 요즘 누가 부모 모시고 사냐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야. 애들도 좀 컸으니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야? 철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미영은 아이들을 의식해서 성우를 말렸어요. 여보,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이 들어간 탓인지 평소 속마음이 그대로 터져나왔어요. 애 아빠가 돼서 처가살이도 아니고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살라니. 내 또래들은 다들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고 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철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미영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성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버님. 그냥 술 먹고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성우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났습니다. 철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자신이 이 집의 부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살라니. 그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각자 일과를 시작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철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장볼 게 많았어요. 우유도 떨어져 가고 계란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영에게 말해서 함께 장을 보러 갔을 텐데 어제 일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철수는 혼자 장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던 용돈을 꺼내보니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서면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네 마트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제 성우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자신이 이 가족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을 고르면서도 이런 것조차 딸의 돈으로 사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진 탓인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려고 할 때 서둘러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배달 오토바이가 보였어요. 운전자는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위험해. 철수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장바구니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우유팩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하얀 액체가 튀었어요. 철수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고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철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119 빨리 불러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사람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철수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뇌출혈이 심각했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미영은 급하게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성우도 연락을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출혈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성우는 어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미영과 성우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도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지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가족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다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철수는 의식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철수였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철수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과 산소호흡기가 그의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성우가 한 말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받으셨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철수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미영과 성우, 그리고 아이들까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깨어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영은 면회 시간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성우는 그 누구보다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젯밤 술김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의 말 때문에 장인어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괴로웠어요. 여보, 제가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성우가 미영에게 털어놓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사고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평소에도 장인어른께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회사 일 때문에 매일 병원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맡은 프로젝트가 있었고 계속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저녁에 올게요. 미영은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산소 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 역시 직장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라도 매일 병원에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성우가 수납 창구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중환자실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 치료비를 합치면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적금을 좀 빼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아이들 교육비와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모아두던 돈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금세 바닥날 것 같았어요. 3주째가 되자 미영의 병원 방문 횟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들르는 게 고작이었어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간호사님,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큰 변화는 없으세요. 다만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셔서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간호사의 말에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성우의 태도는 더욱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미영과 대화를 나누던 중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망가질 것 같아요. 병원비로만 벌써 몇백만 원이 나갔잖아요. 미영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아버님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준호는 곧 대학 갈 나이고 지은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성우의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에게는 아버지를 포기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성우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러다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병원비에 치여 죽겠어요. 그냥 편히 가시는 게 아버님을 위해서도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성우가 변명했지만 이미 한 번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병실 한쪽에서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어요. 할아버지가 걱정되어서 학교가 끝나고 혼자 병원에 왔다가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였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제 아프시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꼭 깨어나세요. 저희 가족이 다 잘못한 거예요. 준호는 몰래 병실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속삭였어요. 18살 소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만이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도시락을 싸주시며 웃으시던 모습, 공부할 때 옆에서 응원해 주시던 모습, 고민이 있을 때 조용히 들어주시던 모습까지. 그날 이후 준호는 몰래 학교를 빠지고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병원에 오지 않는 시간을 노려서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저만이라도 할아버지 편이 되어 드릴게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해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간호사들도 준호의 정성을 눈여겨봤어요. 다른 가족들은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데 준호만은 매일같이 와서 할아버지를 돌봤거든요. 학생, 학교는 안 가도 돼?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죠. 한편 미영과 성우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성우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미영은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보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성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이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언제 깨어나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영도 확답을 줄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신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게 철수가 쓰러진 지 2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고 병실의 철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오직 준호만이 할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쓰러진 지 2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학교를 빠지고 병원에 와서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당황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철수 선생님 병실이 맞나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지.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한정이는 철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의식 없이 누워있는 철수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거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철수 선생님이 이렇게. 정희는 준호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봤고 준호는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여서 머리를 다쳤다는 것, 2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희는 철수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철수 선생님, 저예요. 정희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준호는 이 여성이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지만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정희의 눈물이 진심 어린 것 같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죠. 정희는 철수와 함께 다녔던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철수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선배였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나오실 때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정희의 말에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들도 정확히 모르는 할아버지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철수 선생님은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구조조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철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철수 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도 말이죠.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이죠. 철수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부족했고 회사에서는 빨리 사건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철수 선생님이 희생양이 되신 거죠. 정희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진짜 범인은 회사 간부와 연결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는 어렸고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철수 선생님을 도와드리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겁했어요. 정희는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동료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짐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일 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진짜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잡히면서 예전 일도 밝혀지게 되었죠. 준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명예회복이 된 거예요? 네,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억울하게 잃은 퇴직금과 명예퇴직 보상금까지 지급 예정이었어요. 꽤 큰 금액이에요. 오늘 최종 결정서를 전달드리려 했는데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희의 말에 준호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할아버지가 집에서 그렇게 위축되어 계실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안 하셨을까요? 정희는 철수의 성격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철수 선생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자신의 어려움은 남에게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마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족들은 철수 선생님께서 부정을 저질렀다 생각하시고 계시죠? 아, 그냥 회사에서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일이 있어서 일찍 회사를 나온 걸로 알아요. 그랬군요. 그럼 그간 가족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하셨겠네요. 그때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이걸 전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철수 선생님이 받으실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에요. 최종이고요. 그때 철수 선생님께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철수 선생님 통장으로 오늘 중으로 입금이 되실 겁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보상금 액수가 상당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할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철수 선생님께 사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족들께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나 보네요.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희는 철수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 돈도 가족을 위해 쓰려고 아껴두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 학생을 직접 보니 왜 그렇게 아끼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집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워 하시고 눈치를 보시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은근하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뎌오신 거죠. 정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회사 일도 바쁘고 해서 계속 미뤄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철수 선생님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는 회사 모임에서 철수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철수가 의식 없이 누워있다는 말을 듣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몇 번 왔었어요. 철수 선생님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실을 전달드려도 될지 판단이 서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준호 학생 부모들이 싸우는 걸 몇 번 목격했어요. 제가 진작 연락드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철수 선생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정희는 자신이 늦었다는 걸 후회했어요. 만약 철수가 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다면 집에서 그렇게 위축되어 지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야, 이 서류들을 부모님께 꼭 전해드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아주셔야 해. 이제라도 오해가 풀리면 좋겠구나. 정희는 서류 봉투를 준호에게 맡기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이것도 전해드려. 정희는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어요. 그 안에는 회사에서 철수에게 공식 사과문과 함께 준 기념품이 들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철수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든 거예요. 늦었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으신 거죠. 준호는 할아버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정희도 함께 철수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철수 선생님, 꼭 깨어나세요.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희의 방문은 철수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정희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는 아직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성우는 갈수록 병원비 때문에 예민해졌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고 집에 모아둔 적금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매일 쌓여가는 고지서를 보며 성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병원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성우가 미영에게 따져 물었을 때 미영도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집안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성우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치료를 포기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석 달째 되는 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서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철수의 뇌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자발적인 호흡 능력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가족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연명 치료 중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문제예요. 그 순간 준호는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의사가 할아버지의 치료를 포기하자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럼 할아버지가 죽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에 맡기는 거죠. 의사의 설명을 들은 성우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침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그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성우의 질문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빨리 아버지를 포기하려고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계시잖아요. 여보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석 달째 의식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부부의 언성이 높아지자 의사는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가족 간에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미영에게 계속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준호 대학도 못 보내고 우리까지 망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성우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사시는 게 과연 행복하실까요? 미영은 남편의 말에 분노했어요. 여보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거네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준호는 부모님의 다툼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때야 한정이가 맡긴 서류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엄마,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자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니? 할아버지가 받으실 보상금 서류예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 회사 동료분이 병원에 오셔서 주고 가셨어요. 미영과 성우는 서류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과 함께 명예회복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이런 돈을 받으신다고? 준호는 한정희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것,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까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이 얘기를 안 하셨을까? 미영이 의아해하자 준호가 대답했어요.
한정희 이모 말씀으로는 할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래요. 자신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한테는 걱정할까봐 말씀을 못 하셨겠죠. 성우는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보상금 액수가 상당해서 당분간 경제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이미 이 돈을 받으신 건가? 할아버지 통장으로 지급되었다고 했어요. 아마 그대로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준호의 말에 미영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그렇게 눈치를 보시며 지내셨는데 사실은 가족을 위해 이런 준비까지 해두셨다니.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래도 아버님 상태는 변하지 않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의식을 되찾으시는 건 아니니까. 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아마 통장에 있는 돈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경제적 부담도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버님이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미영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더욱 치료를 포기할 수 없게 되었고 성우는 여전히 연명치료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성우가 혼자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받고 왔던 거예요. 여보, 저는 서명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 병원비로 헛돈 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의사도 살기가 어렵다고 했고, 성우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꺼내자 미영은 경악했어요. 여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동의 없이 그런 걸 가져와요? 가족 중 한 명만 서명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준호가 나섰어요. 아빠, 절대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도 동의하지 않은 일이에요. 준호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성우는 아들의 반발에 당황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서명할 거야. 내가 이 집안 가장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 성우의 선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미영은 울면서 남편을 말렸고 준호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일어나서 모두한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병원에서 울부짖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연명치료 중단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고집했고 미영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요. 미영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석 달이나 됐는데 더 이상은 무의미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니 힘들겠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렸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매일 쌓여가는 병원비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지쳐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돌아가신 후 장인의 보상금을 챙겨 병원비를 얼른 해결하고 가게 재정도 회복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 곁만 지켰어요.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해도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말로만 둘러댔습니다. 간호사들도 준호의 지극한 정성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학생, 이렇게 매일 오면 몸이 상해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학교도 안 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깨어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신데. 간호사의 걱정 어린 말에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해요. 이날도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내일 서명하러 온대요. 정말 일어나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보이세요? 준호는 흥분해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은 감고 계셨고 표정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착각인가? 아니야, 분명히 움직였어. 준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억울하게 당하신 일 모두 알았어요. 정희 이모가 와서 진실을 다 말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때 또다시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욱 확실했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할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이에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철수의 상태를 확인해 봤지만 의료기기상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어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가끔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준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할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듣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움직이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응하세요. 그 다음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우가 병원에 왔어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하러 온 거였습니다. 미영도 따라왔지만 남편을 막을 마지막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여보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성우는 단호했어요. 손에는 이미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마친 성우는 서류를 받았어요.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우는 펜을 들고 서명할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뛰어왔어요. 학교에서 급히 달려온 터라 숨이 차 있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할아버지가 깨어나고 계세요. 또 그 소리. 의사 선생님도 그런 일은 없다고 하셨잖아. 성우는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서류에 펜을 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할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건 근육 경련이라고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잖아.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성우가 서명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수의 심박수와 뇌파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놀라서 물었을 때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향했고 가족들도 뒤따라갔습니다. 성우는 서명하던 펜을 떨어뜨리고 병실로 뛰어갔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을 좀 깜빡여 보세요. 의사가 각종 기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철수의 뇌파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의식 회복의 징조를 보이는 뇌파였어요. 혹시 의식을 회복하는 건가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의식 회복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철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챘어요. 철수의 눈꺼풀이 점점 더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가족들도 모두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철수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을 뜬 거였습니다. 3달 만에 처음으로 보는 세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가장 먼저 외쳤고 미영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성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목구멍에 있던 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은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각종 검사를 시작했어요. 철수의 의식 상태와 신경 반응을 자세히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의식은 매우 뚜렷하십니다. 간단한 지시사항도 이해하고 계시고 손가락 움직임도 정상이에요.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준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 말이 맞았죠? 할아버지가 정말 깨어나고 계셨다고요. 호흡기를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철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병원이에요. 사고를 당하셔서 3달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철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던 길, 그리고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그 순간까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사고가 났구나. 장 보러 갔다가 철수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특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준호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깨어났잖아.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는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고생 많았겠구나. 회사는 괜찮니? 성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방금 전까지 장인어른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이자 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사과를 하나?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 그런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고. 내가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니? 석 달이요. 그동안 니들이 걱정이 많았겠구나. 그때 철수가 갑자기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말했어요. 가족들에게 짐스럽게 느껴지는 자신이 석 달 동안 누워있는 동안 부담이 되었을 것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었거든요. 참, 병원비 걱정하지 마라. 내 통장 비밀번호, 내 어머니가 알고 있다. 가족들은 철수의 말에 당황했어요. 내 어머니라는 표현이 이상했거든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철수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어요. 석 달 동안의 의식 잃은 시간 때문에 기억이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아, 맞다. 내 어머니가 아니라. 철수는 천천히 기억을 정리하며 다시 말했어요. 내 외할머니 말이야. 내 외할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미영의 외할머니도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혹시 의식을 회복하면서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외할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철수는 잠시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 맞다. 그럼 외할머니가 생전에 맡기신 돈 말이야. 그 비밀번호. 철수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외할머니가 맡긴 돈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준호가 한정희에게서 받은 서류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희 이모가 오셨었어요. 할아버지 명예 회복됐다고 하시면서 서류도 주고 가셨어요. 철수는 준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희가 왔구나. 드디어 결정이 되었나 보구나. 아버지, 그 돈이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이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응,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구나. 그런데 정희에게 사실은 들었어. 사실이 밝혀졌다고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다. 또 다른 돈도 있어.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은 일들이 좀 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올 보상금 말고도 내 외할머니가 생전에 맡긴 돈이 따로 있어.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외할머니가 돈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언제 그런 돈을 맡기셨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이 나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 철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평생 모아둔 돈이 있는데 미영이 너와 손주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어. 미영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외할머니가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들에게는 나중에 알려주려고 했어.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 철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아내가 죽은 후 혼자 지내던 철수를 찾아온 철수의 장모가 비밀리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맡겼다는 것이었어요. 12. 장모님이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래. 부동산도 팔고 적금도 해지해서 모은 거라고 하시더라고. 얼마나 되는 돈인데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 30억쯤 돼. 그 말을 들은 성우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그동안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런 큰 돈이 있었다니. 그 많은 돈이 있었는데도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성우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던 철수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30억이요. 외할머니가 그런 돈을 어떻게? 미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정우는 원망스럽다는 듯 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말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젊을 때 부동산 투자를 좀 하셨거든. 그때 산 땅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어. 그리고 평생 아껴 쓰시면서 모은 돈도 있고, 성우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보상금과 미영의 외할머니 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미영이 물었을 때 철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들이 그 돈에 의존해서 살까봐 걱정됐어.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잖아. 내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오랜 동안 누워있다 보니 이제 너희한테 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성우는 장인어른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던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우가 서둘러 물었을 때 철수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집에 있는 내 책상 서랍 맨 아래칸에 봉투가 하나 있어. 거기에 통장이랑 도장이랑 다 들어있어. 성우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집에 가서 그 돈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성우가 나서자 철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다 같이 가자.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가서 정리해 올게요. 아버님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되셨으니까. 성우는 서둘러 병원을 나섰어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의사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셔서 며칠간은 재활을 좀 해야 한다고 하니까 며칠만 더 병원에 계세요. 아버지 덕분에 이제 병원비 걱정은 덜었네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아버지에게 짧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는 성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먼저 병원을 나간 성우는 마음속으로는 벌써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먼저 도착한 성우는 철수가 말한 대로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정말로 봉투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은행의 적금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돈이. 성우는 통장들을 확인하면서 흥분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성우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스쳤어요. 장인어른이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고 집으로 돌아오려면 며칠 더 시간이 남았거든요.
만약 통장 몇 개를 빼돌린다면 모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 미리 가져다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뒤따라온 미영이 곧이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있어요? 미영의 소리에 성우는 재빨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 한 개를 따로 빼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통장들만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있네. 아직 아내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자, 여기. 네, 아버지께 가져가서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우와 미영은 통장을 들고 아버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니? 철수가 물었을 때 성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통장들 다 가져왔어요. 철수는 봉투를 받아보고 통장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고맙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성우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우는 빼돌린 통장으로 이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성우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억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통장을 다시 정리하던 중 없어진 통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통장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철수는 꼼꼼히 다시 찾아봤지만 한 개의 통장이 사라진 게 확실했어요. 그때 성우가 새 차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네 차를 바꿨나? 아, 네. 이번에 회사에서 상여금 나와서 좀 좋은 차로 바꿨어요. 아버님 몸도 아직 편찮으신데 앞으로 아버님도 잘 모셔야 하고요. 하지만 철수는 성우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서도 어쩐지 이상함을 감지했죠. 아무리 상여금이 나왔다고 하나 그 돈으로 저런 비싼 차를 살 수 없었거든요. 철수는 조용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설마 성우가? 철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상 성우가 통장을 빼돌린 게 확실해 보였어요. 철수는 내색하지 않고 며칠 동안 성우를 지켜봤습니다. 새 차뿐만 아니라 비싼 옷을 사입고 고급 시계까지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옷차림과 태도에 미영도 의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아버지 병원비며 아이들 학비에 걱정을 하던 사람이 의아해하는 미영의 말에 정우는 승진 핑계를 대며 둘러댔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씻으러 간 사이에 울리는 정우의 휴대폰을 미영이 대신 받았습니다. 평소 정 팀장 가족들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여보세요. 정 팀장님. 남편이 지금 씻으러 들어가서요. 나오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아, 예. 위로해 주려고 전화한 건데 형수님이 대신 전해주세요. 그놈 많이 속상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정우가 아직 말 안 하던가요? 이번 승진에서 뒤로 밀렸거든요. 정 팀장의 말에 미영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최근에 승진된 거 아니었어요? 예, 정우가요? 이번에 정우만 미끄러져서 집중해서 들으려는 중에 화장실에서 정우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수건 좀 갖다 줄래요? 정우의 말에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에게 수건을 갖다 주며 미영이 말했어요. 여보, 진짜 승진한 거 맞아요? 아무리 승진을 했어도 너무 요즘 소비가 너무 늘어난 것 같은데. 맞다니까요. 주식도 요즘 잘 되고 해서 그동안 사고 싶은 거 좀 산 거죠. 아버님도 이제 돈도 많으신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좀 쓰면서 사시라고 당신이 좀 얘기를 해요. 마치 벼락부자라도 된 듯 행동하는 남편의 낯선 모습에 미영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 미영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정우 씨가 좀 이상해요. 정 팀장은 승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정우 씨는 승진했다고 하고요. 요즘 씀씀이도 너무 커졌어요. 그쵸? 미영의 말에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며칠 더 기다린 후 철수는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던 철수는 통장 내역을 기록해두고 있었죠.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고 기록해둔 수첩과 통장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역시 통장 하나가 빈 게 맞았네. 이 통장에서 5억이 인출되었고 은행 직원이 보여준 내역을 보니 성우가 철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직접 돈을 찾아간 것이 확인되었어요. 철수가 재활을 위해 병원에 머무는 동안 입원 확인서와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인출을 한 것이었죠. 심지어 CCTV 화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배신이구나. 철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서 헤맬 때 연명 치료까지 포기하려던 사위가 이제는 자신의 돈까지 훔쳐가다니. 그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던 동안 철수와 미영이 본인의 병원비로 다투던 소리, 손주 준호가 매일 자신의 곁에서 이야기하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내색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철수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철수가 결심을 한 거였죠. 다들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철수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성우야, 이게 뭔지 아나? 성우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아, 아버님. 그게 설명해봐. 내 통장에서 5억이 왜 빠져나갔는지. 성우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재빨리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니세요? 저번에 병원에서 말도 횡설수설하시고 약간 치매기가 보이시던 것 같던데. 저는 건드린 거 하나 없어요, 아버님. 뻔뻔한 성우의 태도에 철수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그리고는 CCTV 장면을 보여줬죠. 화면 속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는 돈을 인출해가는 성우의 모습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아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돈을 가져간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우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 사실 사업 기회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무조건 잘 되는 사업이에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갚으려고? 내 허락도 없이?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되셔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몰래 훔쳐간 거야? 준호가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건 너무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아두셨는데, 너희들은 몰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성우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들은 철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상속받을 돈? 누가 언제 너한테 상속해준다고 했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성우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경악했어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미영이 울면서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들킨 마당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병원비로 우리 적금까지 다 털고. 여보, 미영이 소리쳤지만 성우는 계속했어요. 이제 와서 돈이 있었다고? 그럼 처음부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철수는 성우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리 말했어야 했지. 성우는 철수가 인정하자 조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쓴 것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도둑질을 이해하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한 일은 명백한 절도야.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가져간 거니까. 아버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심해? 그럼 내가 한 일은 심하지 않고? 철수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연명치료 중단하려고 했고, 깨어나니까 내 돈을 훔쳐가고. 이게 사위가 할 일인가? 성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리곤 곧이어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는 그 돈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할아버지 누워 계실 때 아빠가 통화하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성우는 당황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너희는 들어가 있으라고 준호와 지은이를 방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준호는 성우의 팔을 뿌리치며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보험금 상의하는 거 다 들었다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으로 병원비 내고 남은 돈은 우리가 쓰면 된다고요. 아빠, 저는 아빠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은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사과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이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사업이 성공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어차피 받을 돈 그거 좀 쓴 거 가지고 뭘 그래.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우야, 이 집에서 나가라. 아버님, 너희들 이혼해라. 더 이상 너를 사위로 인정할 수 없어. 미영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미영아, 내 남편이 한 일을 봐.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살라고? 성우는 당황했어요. 딸을 끔찍히도 생각하는 장인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다니요. 아버님, 저는 이 집 사위예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저희 집이지 아버님은 그동안 그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서 딸네 집 얹혀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셨나요? 잊었나 본데 이 집은 내가 니들 결혼할 때 해준 집이다. 성우, 내가 결혼 전에 사고치고 돈 한 푼 없는 거 내가 지은이 신혼집 하라고 해준 거잖니. 아, 사위도 아들이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그동안 거지 취급해 오셨던 거냐고요. 모든 것이 들통나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정우가 그동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분노를 토하듯 내뱉었습니다. 그 모습에 철수는 모든 것을 결심한 듯 냉소적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철수는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경찰서에 신고할 절도 고발장이야. 내가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이걸 접수할 거야. 이 재산은 아직 상속하지 않은 나의 재산이다. 너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어. 가족을 배신한 처벌만 있을 거야. 성우는 경찰서 신고 이야기에 겁이 났어요. 정말로 절도죄로 고발당하면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막 구상한 사업에 지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러지는 마세요. 돈은 다 갚을게요. 이미 늦었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되지 않아. 철수는 단호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요. 정말 잘못했다고. 아버지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성우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나만 위해 썼어요? 우리 가족의 돈을 가족인 내가 쓴 게 뭐가 문제예요? 사위는 가족 아닌가요? 아버님이 저도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철수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좋아. 그럼 정말 경찰서에 신고하겠어. 철수가 전화기를 들자 성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장인 대접해주면서 이 집에서 모셔줬더니 아버님 이렇게 갚으시네요.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 성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미영은 울면서 말렸지만 철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선택해. 그 사람을 따라갈 거면 따라가고 아니면 여기 남아 있어. 미영은 고민스러웠지만 아들 준호와 딸 지은의 설득에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곁에 남기로 했어요. 준호가 말해준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성우가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준호가 말했을 때 철수는 손자를 껴안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 준호야, 할아버지가 준호 덕분에 일어날 수 있었어. 고마워. 할아버지가 준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며칠 후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성우가 가져간 돈은 아까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자. 철수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한 사람이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영과 아이들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아이들도 더 활기찼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걸 인정받은 것 같아요. 미영이 기쁜 마음으로 말했을 때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내가 성실하게 일한 결과야.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희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이제 미영에게 철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경제적인 걱정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영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면서 직장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을 나간 사위 정우는 차와 옷을 팔아 살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무리하게 또 사업을 벌려 대박을 노리다가 결국 직장도 잃고 파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미영과의 이혼 절차도 마무리 단계였죠. 아버지,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동안 아버지 걱정에 일도 제대로 집중 못했는데 정우 씨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참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딸아, 지난 날은 다 잊어라. 이제 내 꿈도 펼쳐봐.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나도 깨달은 게 많아. 내 앞날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저승에 가져갈 돈도 아니고 말이야.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미영이 너 하고 싶은 일 해라. 철수는 미영이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리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어 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포기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니까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의 제안에 철수는 흥미를 보였어요.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지. 아이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게 된 후로는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고 해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놀랐어요. 사회복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니?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원에서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병원에서 만난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포기하는 가족들, 혼자서 환자를 돌보느라 지쳐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철수는 손자의 성숙한 모습에 뿌듯했어요. 지은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춘기라며 가족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동안 반항만 했는데 죄송해요. 뭔 소리야? 내 나이에는 그런 게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지은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요리를 더욱 맛있게 먹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자주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게 된 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내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의 어른으로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미영아, 승진했다고 해서 우쭐해하지 마라. 더욱 겸손하게 일해야 해. 지은아, 요즘 공부는 어떠나? 모르는 거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준호야, 대학 가기 전에 봉사활동도 좀 해봐라. 사회복지 공부하려면 현실을 많이 알아야 해. 철수의 조언은 항상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가족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철수가 모아둔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철수는 많은 돈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변 이웃들을 돕고 소소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만의 방도 있고 서재도 따로 있어요. 새 집은 모든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어요. 철수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기뻤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 생겼네. 철수가 새 집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할아버지,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준호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야.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요. 저도 내심 아버지를 부담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야. 철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구나. 그 말에 모든 가족들이 웃었어요. 정말로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철수가 요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모든 가족이 함께 도왔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맡았고 미영은 상 차리는 일을 도왔어요. 지은도 엄마를 도왔죠.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말했을 때 철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대학 입학하면 기숙사 안 들어가고 집에서 통학할래요. 할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도시락 싸줄게. 할아버지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통학하기 편하게 차도 하나 뽑아주랴? 아니요, 괜찮아요. 저 두 다리 멀쩡한데 지하철 타고 다녀도 충분해요. 대신 교통비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준호의 농담 섞인 애교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먼저 간 아내와 장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장모님,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두 분이 남겨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지만 오늘만큼은 꼭 남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 철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하늘이 평화로웠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가족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이 내일 요리를 연구하는 소리, 준호와 지은이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 모든 것이 철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철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이번에 개발한 요리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